환율이 치솟으면 당신이 매일 쓰는 돈의 가치가 무너집니다. 커피 한 잔, 기름 한 리터, 전기요금까지 전부 비싸지는데 월급은 그대로죠. 더 무서운 건 기업들이 투자를 멈추고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환율을 단순한 숫자로만 보지만 환율은 여러 힘이 동시에 충돌할 때 폭발적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이 위험을 가볍게 넘기면 나중에는 손쓸 방법조차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환율이 왜 오르는지 진짜 이유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환율 상승은 원화의 가치가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쉽게 말해 원화를 버리고 달러를 사려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환율을 제대로 보려면 심리나 추측보다 실제 거래를 봐야 합니다. 누가 얼마만큼의 원화를 팔았고 왜 달러를 사들였는지가 핵심이거든요. 여기서 많은 사람이 정부가 돈을 무분별하게 풀어서 환율이 올랐다고 말하는데 그 말이 아예 틀린 건 아니지만 직접적인 주범은 아닙니다. 환율을 움직이는 건 훨씬 더 복잡한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거든요. 환율을 가장 강력하게 흔드는 건 자본의 국경 이동입니다. 돈이 나라를 넘나드는 속도와 규모가 커질 때 환율은 급변하죠. 수출입 거래도 중요하지만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자산에 투입되는 돈은 하루 만에 환율을 요동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관련 뉴스보다 외국인 자금 이탈 뉴스가 환율에 훨씬 빠르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돈의 흐름이 바뀌면 환율은 즉각 반응합니다. 이게 바로 환율이 단순히 경제 지표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신호라는 증거입니다. 시장에서는 뉴스가 나오기도 전에 돈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이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매수도 크게 늘었고 기관들도 해외 자산 비중을 계속 높이고 있죠.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게 됩니다. 미국 주식을 사려면 결국 달러가 있어야 하니까요. 이건 공포 때문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국내 시장이 싫어서라기보다 해외 시장이 더 매력적이라고 판단한 사람들의 결정이 누적된 겁니다. 20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해외 주식 투자는 일부 전문가들의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2030 세대까지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변화가 한두 달 만에 생긴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쌓인 결과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연기금의 움직임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거대 자금은 한번 방향을 정하면 단기간에 멈추기 어렵거든요.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 자산 비중을 늘리면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달러 수요가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구조적 압력이죠. 일반인들이 체감하지 못해도 이런 흐름은 매일매일 반복되고 환율은 결국 이런 누적된 흐름의 결과로 움직이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수백조 원 규모를 운용하기 때문에 해외 자산 비중을 단 1%만 늘려도 조 단위의 달러 수요가 생깁니다. 이 정도 규모가 움직이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건 단기 투기 자금이 아니라 장기 투자 자금이기 때문에 한번 나간 돈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시선도 중요합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이 싸게 보이는지보다 환율이 안정적인지를 먼저 따집니다. 주가가 올라도 환율이 더 크게 오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불안정하면 매수보다는 관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 자금 유입이 줄어들면 원화 수요가 약해지고 환율은 다시 오르는 쪽으로 힘을 받게 되죠.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실제로 환율 변동성이 커질수록 외국인 순매수는 줄어드는 경향이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특히 신흥국 통화는 이런 패턴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원화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기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 문제가 겹쳐집니다. 돈도 사실은 일을 시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맡긴다는 건 이 돈을 써도 좋으니 나중에 조금 더 돌려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 얼마나 더 얹어주느냐가 바로 금리입니다. 몇 년 전 미국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돈을 쉽게 쓰지 못하게 해야겠다면서 돈을 맡기면 예전보다 훨씬 많이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만큼 돈을 빌리거나 쓰는 걸 어렵게 만든 겁니다. 이 순간부터 돈의 시선은 미국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같은 선택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미 집을 사며 빌린 돈이 많았고 금리를 크게 올리면 가계와 부동산이 먼저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만큼의 조건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돈은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미국이 더 높은 보수를 주네 라고요. 그 결과 돈은 한국에 머무르기보다 미국으로 이동했습니다. 미국에 돈을 맡기려면 달러가 필요했고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원화의 힘이 약해진 이유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입 물가는 오르고 자산시장은 압박을 받았으며 한국은행은 경기가 나빠도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게 됐죠. 그런데 최근 미국이 조금 태도를 바꿨습니다.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자 이제는 돈을 너무 묶어두지 말자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미국이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건은 예전보다 완화됐지만 여전히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돈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예전만큼 급하게 미국으로 갈 필요는 없겠지만 아직 돌아갈 이유도 충분하지는 않다고요. 돈은 늘 극단을 먼저 피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멈춰서서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에 가깝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는 돈의 속도를 늦췄을 뿐 방향을 바꿔놓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은 숨을 고를 시간은 얻었지만 금리를 마음 놓고 내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금리는 돈이 어디에서 일할지를 정하는 기준이고 지금도 그 기준은 아직 미국 쪽에 조금 더 기울어 있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건 달러 강세 국면입니다. 세계 경제가 불안해질수록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달러로 돈이 몰리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전쟁, 정치적 분쟁, 대형 금융사고, 경기 침체 같은 사건이 터지면 투자자들은 위험을 줄이려고 달러를 더 많이 보유하려 하죠. 이럴 때는 한국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많은 나라의 통화가 동시에 약해지는데 원화는 변동성이 큰 편이라 더 크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오를 때 원화는 평균 이상으로 빠지는 패턴이 반복되거든요. 이건 한국 경제가 나빠서라기보다 원화가 가진 구조적 특성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재정 문제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재정은 환율을 직접 움직이는 손이라기보다 불안을 증폭시키는 확성기 역할을 합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한 번의 지출보다 앞으로도 계속 지출이 반복될 가능성을 주시하거든요. 정책 방향이 느슨해 보이면 불안감이 커지는 겁니다. 민생지원금 같은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소비를 돕지만 이게 반복될 거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면 국가 재정 규율에 대한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 중에서 한국처럼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는 재정에 대한 시장의 시선이 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복지 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정말로
국가 신뢰가 무너진다면 환율보다 먼저 흔들리는 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국채 시장이죠.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외국인들이 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하고 위험 지표들이 동시에 튀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은 아직 그 선을 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붕괴보다는 부담과 의심이 조금씩 쌓이는 단계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국채 금리와 신용부도스 와프 같은 지표를 보면 아직 경계 수준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방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뢰는 천천히 쌓이지만 무너질 때는 순식간이니까요. 이 차이를 모르면 논쟁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어떤 사람은 곧 위기가 온다고 소리치고 어떤 사람은 아무 문제 없다고 단정하죠. 현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구조적 약세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정책 신호가 그 약세를 더 키울 가능성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무엇이 직접적인 원인이고 무엇이 증폭 요인인지 구분하는 냉정한 시각입니다. 위기를 외치는 것도 안전하다고 장담하는 것도 모두 위험합니다. 극단으로 치우치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중앙은행이 돈을 더 풀면 되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푼다는 말 자체도 두 가지 의미가 섞여 있거든요. 시장이 얼어붙었을 때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과 재정 적자를 통화 발행으로 메우는 건 완전히 다른 행동입니다. 전자는 불이 났을 때 소화기를 쓰는 것이고 후자는 불이 없는데도 기름을 부어대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연준이 한 양적 완화와 베네수엘라가 재정을 메우려고 돈을 찍은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결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달러를 발행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원화는 오직 신뢰로 서 있고 그 신뢰가 흔들리면 환율이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지금처럼 환율이 예민한 시기에 돈을 찍어낸다는 인상이 강해지면 시장은 앞으로 더 많이 찍을 거라고 미리 판단하게 됩니다. 그 순간 원화는 더 많이 팔리고 달러는 더 많이 사들여지면서 원래 막으려던 환율이 오히려 더 치솟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화 정책의 독립성이 의심받는 순간 시장은 가차없이 움직입니다. 신뢰는 한번 잃으면 되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민생지원금의 내수 효과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단기 소비를 늘리는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그 지속성은 길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불안할 때 지원금을 소비에 쓰기보다 빚을 갚거나 저축을 늘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기대한 만큼 소비가 늘어나지 않죠. 반대로 일부 소비가 수입품으로 향하면 달러 수요가 늘어나서 환율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지원금을 주더라도 국내 소비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효과가 커집니다. 단순히 돈을 뿌린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수출기업 이야기를 해볼까요? 고환율이면 현대차나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무조건 이득이라는 말은 듣기 좋지만 과도한 단순화입니다. 환율이 오를 때는 달러 매출을 원화로 환산했을 때 숫자가 커져서 이익이 늘어나는 구간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고환율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원가도 같이 오르고 수요도 꺾이고 전략 자체가 바뀌거든요. 자동차 한 대를 만들려면 수천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중 상당수가 해외에서 들어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와 소재 상당 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수입 부품과 원자재는 대부분 달러로 결제됩니다.
환율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원가 부담이 뒤늦게 실적을 깎아먹게 됩니다. 또한 글로벌 경기 악화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라면 자동차 같은 고가 제품은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구매를 미루는 품목이 됩니다. 판매량이 줄면 환율 이익은 순식간에 사라지죠. 환율로 벌어도 물량이 줄면 전체 수익은 오히려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보면 이 패턴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판매량 감소로 고전한 기업들이 많았거든요. 기업은 불확실성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환율이 높아도 안정적이면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면 가격조차 제대로 책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진짜 원하는 건 고환율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환율입니다. 안정성 자체가 곧 경쟁력이 되는 산업이 많습니다. 고환율이 장기화될수록 기업들은 해외 생산을 늘려서 현지에서 만들고 현지에서 파는 구조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현대차는 미국 공장을 늘리고 있고 삼성전자도 베트남 생산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국내 일자리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리먼 사태 같은 금융위기로 가는 건 아니냐는 불안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그때와 구조가 다릅니다. 리먼 사태는 신뢰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졌던 사건이죠.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높았고 단기 자금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시장이 등을 돌리자 순식간에 무너진 겁니다. 한국은 그런 금융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신뢰가 모든 것의 핵심이라는 교훈만큼은 지금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외환 보유액도 충분하고 금융 시스템도 당시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래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진짜 위험은 환율 하나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 신호가 동시에 무너질 때 위기는 현실이 되거든요.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외국인 자금이 주식뿐 아니라 채권에서도 빠지고 외환 보유액 방어에 계속 힘을 쏟고 물가가 다시 치솟으면 심각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신호들이 겹치면 시장은 말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방은 반드시 사건이 터지기 전에 해야 하는 겁니다. 위기는 항상 여러 징후가 동시에 나타날 때 현실이 됩니다.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환율을 낮추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달러 수요를 줄이거나 원화 수요를 늘리는 것입니다. 해외 투자 자체를 막는 방식은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대신 환해지 같은 방식을 통해 현물 달러 수요를 줄이는 설계가 필요하죠. 또한 정책이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오늘은 규제하고 내일은 완화하는 식의 일관성 없는 흐름이 반복되면 시장은 불안감을 더 크게 가격에 반영하게 됩니다. 시장은 방향성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면 돈은 안전한 곳으로 먼저 빠지게 되거든요. 재정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쓰느냐 안 쓰느냐보다 어떤 원칙으로 쓰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확신, 재원에 대한 투명한 설명, 중장기 재정 계획이 분명하면 시장의 의심은 줄어듭니다. 반대로 반복될 거라는 신호가 강해지면 금액이 작아도 불안은 커집니다. 신뢰는 규모가 아니라 방향성에서 깨지거든요. 독일은 재정 지출이 많아도 신뢰받는 이유가 바로 규율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 시장은 믿어줍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도 중요한 카드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려면 원화가 필요하고 이는 곧 원화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를 끌어오려면 단순히 주가가 싼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업 지배구조가 투명해야 하고 규제가 예측 가능해야 하며 무엇보다 환율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환율 안정이 외국인 투자를 부르고 외국인 투자가 다시 환율을 안정시키는 선순환이 필요합니다. 이 고리가 끊어지면 악순환으로 빠지게 됩니다. 수출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수출이 늘면 달러가 들어오고 이는 곧 원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하거든요. 하지만 수출 경쟁력은 환율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술력, 품질, 브랜드 가치가 더 중요합니다. 환율이 낮아도 경쟁력 있는 제품은 팔리고 환율이 높아도 경쟁력 없는 제품은 안 팔립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게 환율 안정의 토대가 됩니다. 단기 처방보다 장기 체질 개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환율은 나라가 망해서 오른 게 아니라 돈이 움직이는 구조 자체가 바뀌면서 오른 측면이 큽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금, 한미 금리 격차, 달러 강세 환경이 합쳐져 원화를 계속 압박했고 재정에 대한 불안 신호가 그 압박을 더 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정확한 구분입니다. 직접 원인과 증폭 요인을 구분하고 신뢰를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요인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환율은 경제의 성적표가 아닙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지도를 제대로 읽으면 위험도 보이고 기회도 보입니다. 이 지도를 잘못 읽으면 위기라고 소리치며 과도한 대응을 하거나 반대로 괜찮다고 방치하다가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지금은 판단의 시기입니다. 단순한 책임 공방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고 신뢰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때입니다. 이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 몇 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